네, 다음 전월 클럽은 연세대학교의 김성은 님께서 Principles of Quantum Machine Learning과 이제 하이브리드 QNN에 대해서 주시겠습니다. 네, 김성은 님은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재학 중이시며 현재 양자 인공지능에 관심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네, 참고 자료는 제가 줌 채팅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다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소속의 김성은이라고 하고요. 현재 연세대학교 양자정보학회 키아에서 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인공지능을 좀 계속 공부를 했었다가 양자인공지능에 관심이 생겨서 양자 쪽에 이제 같이 합류를 하게 된 케이스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자인공지능에 대해서 계속 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서 좀 궁금했었거나 좀 사람들한테 좀 공유하고 싶다 싶었던 내용들 위주로 준비를 하였는데 내용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다 보니까 그냥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냥 간단하게 AI가 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인풋 데이터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 값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함수를 만들어주는 함수 생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가 신경망 구조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 신경망이 이제 충분한 깊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떠한 함수도 특정 오차율 이하로 낼 수 있다는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도 있는 것처럼 AI는 어떤 이렇게 특정한 함수를 근사하는 장치다라고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풋 데이터로 뭐 어떤 텍스트 데이터를 넣어줄 수도 있고, 이미지 데이터를 넣어줄 수도 있고, 우리가 특정한 원하는 아웃풋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의 아웃풋을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머신러닝 테크닉을 이제 저희가 뭐 회귀 모델, 뭐 클러스터링, 아니면 뭐 분류 모델 같은 특정 태스크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AI 모델을 설계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AI 모델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많이 했기도 했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인공지능 모델의 규모는 보통 이제 파라미터 개수로 보통 많이 나타내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아는 뭐 클로드나 뭐 GPT, 아니 제미나이 같은 모델들은 굉장히 큰 이제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AI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그냥 파라미터 수가 훨씬 더 많고, 그걸 학습시키는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가 되어 있으며 그만큼 칼큘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아마 약간 주식 관련 있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AI가 이제 전력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전력을 공급하는 것도 하나의 큰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무조건 규모를 키우고 전력을 계속 공급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연산 성능은 유지를 하면서 연산 효율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실현을 할 수 있는 기술로 이제 양자 머신러닝도 최근에 이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인공지능은 간단합니다. 고전적인 이제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퀀텀 컴퓨팅 기술이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 뭐 사람마다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최대한 좀 제너럴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AI 알고리즘에 양자 컴퓨팅 뭐 얽힘이나 아니면 뭐 중첩 같은 테크닉들을 같이 넣어서 어떤 기존에는 굉장히 계산 집약적이고 많은 양의 이제 계산을 요구했던 파트를 양자를 통해서 좀 더 경량화시키고 하면서 똑같은 성능은 유지하거나 조금 더 높일 수 있게 하는 게 양자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인공지능을 사실 구현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좀 이해하기 쉽게 한 두 가지 정도 케이스만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퀀텀 커널 방식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2차원상의 표현이 되어 있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뿌려져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얘를 어떤 선형으로만 활용을 해서 이 데이터셋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데이터셋을 만약에 좀 더 고차원 공간에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XY 평면 기준으로 이렇게 이 두 개 나눌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양자 공간에서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장점을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기존의 고전적인 공간에서는 캐치할 수 없었던 어떤 상관관계를 좀 더 고차원, 힐베르트 공간이 양자 공간으로 넘겨서 그 데이터를 다시 확인을 해보았을 때, 이게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선형적 관계가 이거를 볼 수 있었구나라는 거를 양자 컴퓨팅 커널 방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데이터들 간 유사도를 계산하는 커널 방식을 통해서 이게 연산을 하면은 커널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커널 매트릭스가 출력한 값을 다시 고전 모델이 받아들여서 간단한 분류 작업만 수행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모델을 좀 더 선형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나눠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당연히 그게 되는 건 아니고 그거를 커널 방식으로 어떤 커널 함수를 쓸 건지 이거를 최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오늘 강의에선 그것까지 일단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자를 이용해서 하면 좋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n개 큐비트를 사용을 하면은 우리 실제로 이에 n승 차원의 힐베르트 공간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은 연산 자원을 가지고 더 고차원의 공간에서 데이터셋을 다룰 수 있다가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양자 인공지능의 이제 커널 방식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각 데이터 간의 시밀러리티만 계산을 하고 그 이에 부가적인 클래시피케이션 작업 같은 경우는 클래시컬하게 작용 이제 수행하는 어떤 이런 하이브리드 구조가 현재로서는 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자인공지능을 좀 공부해 보셨다면 아마 많이 보셨을 수 있을 건데 VQC 방식이거든요. VQC 방식은 우리가 이제 양자 회로를 설계를 할 때 게이트로서 뭐 어떤 로테이션 게이트나 이런 거를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로테이션 게이트라는 이 게이트 자체를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VQC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클래시컬한 AI 모델 사이에다 끼워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고전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를 양자 상태로 변환을 해주는 데이터 인코딩이 필요하고 데이터가 이제 양자 회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베리셔널 서킷 안에서 이 세탁 값에 따른 연산이 이루어지고 메저먼트를 하게 되면은 어떤 출력값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아웃풋을 우리가 원하는 타겟 값과 맞춰주는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서 이 VQC 회로 안에 있는 그 로테이션 게이트들의 세타 값을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게 조정을 하는 방식이 VQC를 활용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커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커널 함수를 이렇게 특정을 이제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이 있어서 좀 더 스테이블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어, 스케일링 이거를 이제 연산을 하는 그 차원 면에서 n 스퀘어 커널 매트릭스의 스케일링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반대로 VQC를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트레이닝 루프를 뭐 큐비트를 바꾸던 뭐 어떻게 하던 이 전체적인 트레이닝 루프는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로스 공간의 그 랜드스케이프가 넌 컨벡스하기 때문에 최적화가 좀 굉장히 좀 어렵고 노이즈에도 굉장히 좀 민감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VQC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VQC 단계에서 우리는 클래시컬한 데이터를 양자 상태로 인코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 양자 상태로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방식도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 되게 쉬운 간단한 방법으로는 앵글 인코딩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테이션 게이트는 세타라는 값을 이제 인자로 가지고 있는데 그 세타라는 값에 그냥 데이터를 넣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데이터를 이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범위로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세타 값으로 그 데이터를 단순히 넣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현이 단순하고 클래시컬한 데이터를 양자 상태로 변환한다는 개념으로서 되게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데이터를 우리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라는 범위로 정교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표현력 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제한점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결과의 어떤 통계적인 수치보다는 결국 그냥 변환해서 넣어서 끝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데이터들과 상관관계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앰플리튜드 진폭 기반 인코딩 방식인데요. 예시로 제가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이미지 내부에 픽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그 각 픽셀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생성한 양자 상태의 진폭 값과 일치시켜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n by n 사이즈의 이제 픽셀 개수를 가진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음, 100개 픽셀을 가진 뭐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100개의 픽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의 n승이 100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뭐
6, 7, 7큐빗 정도만 있어도 이제 100개 픽셀을 이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큐빗들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면서 이 데이터 가진 모든 특성들을 다 반영을 시켜서 넣어서 파동함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 인코딩 방식들 중에서는 좀 정확도가 좀 높다고 이제 보통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거를 양자 상태로 변환하는 그 코스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발췌한 논문에서 제가 직접 구현을 해본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블록 앰플리튜드 인코딩이란 방식인데요. 이미지 통째를 이제 다 하나의 파동함수로 넣기에는 이제 픽셀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이렇게 블록이라는 단위로 잘라내 버리고 여기선 예시로 4 곱하기 4, 16개 픽셀을 예시로 가져왔는데 그러면은 3큐빗만 있어도 16개를 다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16개에 해당하는 상태들을 각 픽셀에 매핑을 시켜놓고 이 각 픽셀의 값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진폭이랑 동일해지게 이거를 매칭시켜주는 과정을 이제 K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원본 이미지고 이게 BA라 블록 앰플리튜드 인코딩 방식으로 이제 매핑한 이미지 다시 복원해 온 과정인데 색상은 이제 정규화의 범위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나지만 전체적인 형상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클래식한 데이터를 거의 온전하게 양자 상태로 변환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 앰플리튜드 방식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냥 뭐 했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저희 연구실은 아무래도 의료 이미지를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뭐 우리 뭐 패시티 이미지를 가지고 기존 고전적인 CNN 커널로 한번 해석을 해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양자로 이제 스캐닝하는 방식을 한 번 더 차용을 해서 이거를 이제 블록 인코딩 방식과 앵글 그 인코딩 방식을 함께 결합을 해서 이거 데이터를 넣어 주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미지를 제가 블록 단위로 잘랐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 블록 하나당 하나의 양자 회로가 나오게 되고 이 양자 회로가 블록 개수만큼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각 블록이 동등하게 이 병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에 이제 어텐션 모드를 따로 또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블록에다가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줄 건지 별도로 학습시키는 모듈을 사용을 해서 대조학습 기법을 사용해서 양자 공간상에다가 이 특징을 표현해보는 연구도 함께 진행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자인공지능 사실 공부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베러플레이터죠. 우리가 어쨌든 기울기 값이 살아 있어야 파라미터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전역 글로벌 미니멈에 이제 갈 수가 있게 되는데 양자의 경우에는 이런 기울기가 소실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전역 최소값에 도달할 수가 없고 모델이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베런플레이토라고 합니다. 이거는 퀀텀 뉴럴 네트워크가 상당히 이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해결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그냥 그 배런 플리터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좀 더 고차원의 데이터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점점점 측정을 많이 해나가고 이제 뭐 큐비스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회로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 측정되는 값들이 이제 이 적도 부근에 계속 이 블로우스피어에서 이 적도 부근에 계속 모이게 되어서 결국 그 값들의 변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산값도 점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기울기 자체 값도 이제 죽어버린다라고 보통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인 코스트 펑션, 로스 펑션에서 여기에 있는 최소값에 도달해야 되는데 베너플리터가 발생을 하면은 모델이 이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고 기울기 값이 살아있지 않다 보니까 이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전 찾지 못해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유체로 같이 좀 비유를 했던 건데요. 이 흐르게 해주는 드라이빙 포스가 제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뭐 고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적화가 잘 되는 지형은 이렇게 웬만한 거의 모든 곳에서도 이렇게 기울기가 존재를 하여서 이 글로벌 미니멈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되지만 배런 플레이토가 발생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자기가 있는 공간이 점점 플랫해지기 때문에 이 글로벌 미니멈에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논문들에서 기법이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Restricted Initialization 방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자 인공지능 모델을 구성을 하면은 클래식한 파트랑 양자 파트가 함께 존재를 하는데, 그 기울기 값을 추적을 해보면 양자 파트가 유독 기울기 값이 작습니다. 그거는 이제 양자가 출력하는 expectation value의 레인지 자체가 기존 AI의 액티베이션 펑션보다 굉장히 좁은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되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그랜트라는 분이 쓴 논문에 의하면
양자 회로 부분을 처음에는 완전히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통일시켜 버리는 겁니다. 세타 값을 거의 다 0으로 세팅해 버림으로써 그 기울기 감소 값이 양자 단계에서 최초에는 발생하지 않게 기울기를 살려놓고 점점점 업데이트해가는 방식을 쓰면은 이런 베러플레이터가 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고요. 정확히 0으로 하지는 않고 거의 0에 가까워 0.1 값으로 세팅을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완벽하게 0과 1이 되어 버리면은 이게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어야 그 기울기 값을 찾아서 이제 모델이 어쨌든 나중에 학습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0.1 약간의 변동성 없이 완전히 0과 1로 해버리면은 모델 학습이 또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0.1 정도로 저희가 세팅을 하고 이것도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실험한 데이터셋은 이제 이 폐암CT 사진을 이제 가지고 와서 해상도를 좀 낮춰가면서 노이즈를 끼워보거나 하면서 실험을 좀 해보았었는데요. 모델 구조는 간단합니다. 그냥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CNN 구조에서 이제 피처끼리의 상관관계 매핑하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사이에 퀀텀 그 VQC로 구성된 회로를 같이 넣어줘 보았고요. 그 결과 초반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이니셜레이션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 보시면 대략 15F까지는 기울기가 거의 감소하지 않고 거의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돼서야 감소를 했는데 그 restricted initialization을 적용하니까 거의 바로 이제 로스가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관찰했고 그중에 대표적인 두 케이스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내부에 있는 그 그레디언트 값을 직접 추적을 해본 값인데 그레디언트 값이 잠시만요. 이게 잘 보이죠? 예? 네. QNN 부분이 이제 여기 초반에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초반에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점점 완전히 기울기까지 소실되어 버려서 베런 플레이터가 발생을 했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었는데 여기 그 레스트리티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하니까 초반부터 계속 기울기가 살아 있었고 그래서 학습이 좀 더 빠르게 수렴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거랑 별개로 CNN 모듈 자체 그 파라미터를 강제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압축을 하면서 QNN의 표현력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실험을 해봤었는데요. 둘 다 극단적으로 병목 구조까지 줘보면서 이렇게 실험을 해본 결과 QNN은 거의 계속 해본 이 실험 태스크에서 수렴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는데 MLP 모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험 학습에 실패해서 정확도가 50%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가지고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도 퀀텀이 좀 더 높은 표현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지금 하고 분석을 계속 좀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정확도 비교 테스트인데요. 어, 기존 유명한 이제 CNN 모듈들과 저희가 개발한 QNN 모듈과 비교해본 거가 정확도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양자 인공지능 쪽 논문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양자 인공지능에서는 두 가지의 좀 문제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양자 알고리즘 실제로 어떤 이득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를 증명하는 문제이고, 하나는 그렇게 우리가 개발한 양자 인공지능 모델을 실제 양자 하드웨어에서 학습이 가능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노이즈 에러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오류의 어떤 특정 큐비트의 오류가 계속 학습 도중에 학습 중간에 계속 스테디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동을 하고 그거를 이 논문에서는 그거를 트래킹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좋은 큐비트를 이제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했어가지고 그 결과 이제 치명적인 오류 발생도 거의 제로에 가깝게 했었고 정확도도 좀 더 높일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큐비트마다 이렇게 노이즈가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명시를 하면서 최대한 게이트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낸 방법론으로 최대한 게이트들을 줄여가지고 이제 게이트를 뭐 63%까지 최대한 줄일 수 있었고 애큐리시도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논문은 좀 흥미로웠던 게 노이즈를 우리가 에러 코렉션 단계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노이즈랑 시뮬레이터로 학습한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AI 모델이 그 양자 컴퓨터가 내놓은 그 결과에 얼마나 노이즈가 껴있는지를 예측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가지고 노이즈를 AI를 통해서 제거를 하는 방식이었고요. 여기서도 에러가 이제 90% 이상 줄어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알고리즘 쪽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어텐션을 좀 많이 들어보실 텐데 이 어텐션이라는 게 굉장히 계산이 많이 필요하고 집약적인 모듈인데 이거 같은 거를 이제 퀀텀으로 구현을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현재 퀀텀 어텐션 기반으로 해서 또 이제 생성형 모델이나 이런 거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액큐러시가 뭐 10%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컬러 이미지 RGB 데이터를 이제 세 개의 큐비트에 넣는 게 아니라 한 개의 큐비터에 각 축에 매핑을 함으로써 큐비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논문의 내용이었고, 마지막 논문은 이제 말씀드렸던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거를 이제 모방을 해가지고 좀 더 높은 수준의 피처 데이터를 우리가 양자를 하면 활용을 하면 좀 더 잘 빠르게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수렴 속도도 조금 더 가속화를 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논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양자인공지능은 지금 계속해서 좀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이고 아직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25년도에 네이처에도 발표된 논문들이 꽤 있었어가지고 그런 거 계속 참조하면서 저희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나중에 또 좋은 결과 있으면은 나중에 저널클럽이나 키스카 회원분들한테 좀 공유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널클럽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해주신 김성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2월 2일 저널클럽은 이걸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연사분들에게 한번 또 감사의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